이론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항목은? 자, 가격 결정과 관련된 겁니다.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정답은 2번이네요. 2번은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방법이죠. 수량 결정 방법이고, 나머지 3개는 재고자산의 단가, 즉 원가 결정 방법입니다. 즉 1번, 3번, 4번은 재고자산의 단가, 원가 파악 방법이고, 2번은 계속 기록법은 수량 파악 방법입니다. 수량 결정 방법. 각각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단가 결정 방법에 5개가 있거든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이렇게 있습니다. 단가 결정 방법에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합쳐서 가중평균법, 평균법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합계법에 의한 3차 연도 말 현재의 장부금액으로 맞는 것은? 장부금액을 물어봤어요.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네. 예, 잘 봐야 될 것까지. 장부금액은 취득한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려면 3차 연도 말 그랬으니까 1년, 2년, 3년치 감가상각비를 다 둬야 되는 거죠. 연수합계법으로. 연수합계법은 잘 안 나오는데, 예,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시험장에 가신 분들이. 근데 그 전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연수합계법의 공식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예. 그걸 외우신 분이라면 침착하게 잘 풀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 예, 스타트는 정액법하고 비슷해요. 잔존가치. 여기다가 곱하기. 분모부터 써볼게요. 내용연수합계. 그래서 5년 쓰겠다 그러면 여기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연수합계법입니다. 연수를 합계한다고 해서. 그리고 분자에는 연수의 역순 또는 남은 내용 연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해는 이 자리가 5, 두 번째는 4,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3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바뀌어요. 이 부분이 5, 4, 3으로. 예. 분모는 안 바뀌어요. 1부터 5까지 다 더해주면 되고요. 이쪽도 안 바뀌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5천만원 빼기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다. 그러니까 5천만원의 10%는 500. 자, 곱하기 1부터 5까지 다 더해요. 15 나옵니다. 15. 첫 해는 연수의 역순 남은 내용 연수 그랬으니까 첫 해는 5년이잖아요.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 거 5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감가상각비는 1,500만원. 그러니까 두 번째 해 4를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은 1,200만원. 세 번째 분자에 3을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은 900만원. 이렇게 매년 감가상각비 금액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분자의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죠. 연수의 역순, 남은 자녀 내용 연수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걸 다 더해야 되잖아요. 1500 더하기 1200 더하기 900 하면 3600. 3600을 구해야지 장부금액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원가 5천만원에서 3년 쓴 거에 대해서 가치 떨어진 거 3600을 빼면 이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5천에서 3600을 마지막으로 빼시면요 1400만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그 평가하는 거는요, 단기매매증권. 자,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평가는 결산시 하죠. 이 두 개의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이 시장성이 있다면 그게 결산시에 시장에서 취득한 것보다 결산시에 시장에서의 금액, 즉 공정가치 시가가 올랐다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떨어졌다면 평가손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이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즉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요, 자본에 속합니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렇게 해서 분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은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다면 평가는 하되 이걸 이제 처분하는 건 아니고 장기간 보유하다 보니까 이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손익계산서 계정에다 넣지 못하고요, 자본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거 그랬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올랐다 그러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떨어졌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이라면 올랐다 그러면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떨어졌다면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회계처리의 기본이 이제 이 두 개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감이 일단은 발생되잖아요.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자산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손익이 발생되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영업의 손익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감도 발생되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했으므로 부채는 나오지 않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역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의 수익인식 시기로 틀린 것은? 자, 1번 용역 매출 및 예약 매출. 용역 서비스 생각하면 돼요. 또 대표적인 거 건설 생각하면 돼요. 건설이 서비스업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이 된다, 즉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수익 인식에 대해서 건물 진행에 맞춰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상품의 제품 매출은 기본이 인도한 날 인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3번에 시용 매출, 시험 삼아서 써보라고 주고 고객이 사겠다고 하면 이제 파는 그런 거죠. 이런 경우 그 쓰고 있던 고객이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하면 수익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 매출, 대신 팔아달라고 물건을 맡긴 거고 대신 팔아준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러죠. 그 수탁자가 물건을 팔면 수익을 인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탁자한테 물건을 준 날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판 날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위탁 매출은 대신 수탁자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우리가 물건을 넘기는 거고 그 물건의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이 수탁자가 팔았다 그러면은 매출 처리한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이제 적송품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용역 매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건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다 보면 공사대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공사 진행에 맞춰서 이렇게 공사대금 지급하거든요. 그것도 수익도 그래서 진행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무상태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던 겁니다.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자마자 틀렸네요.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정답입니다. 나머지 다 맞아요. 읽어보면 됩니다. 16번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가 가장 올바른 것은? 자, 먼저 거래를 식별한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거래를 식별하면 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틀렸네 벌써. 예. 분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분계하고 그 다음에 장부에다가 전개하고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정분계하고. 뒤에는 맞네. 1번은 바뀌었습니다. 2번 수정전 시산표 작성. 이 수정전이라는 말은 결산 수정 분계 전에 시산표를 작성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말은 결산 정리 분계, 결산 수정 분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정 분계하고 수정 분계가 끝나면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는데 수익비용 장부부터 마감하기 위해서 집합 손익계정을 설정해서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집합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말수정분계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잘못됐죠. 예, 그렇죠. 예.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예. 순서 바뀌었음. 3번 수정 후 시산표 작성. 이제 수정분계 끝났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수정분계 끝났다는 말인데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틀렸네요. 벌써. 예. 그런 다음에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3번 틀렸어요. 자, 그러면 4번밖에 없네요.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정분계, 수정 후 시산표 작성, 수익비용 계정 마감, 집합 손익계정 마감. 예, 맞아요. 예. 정답 4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굿패션은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잔액의 1%로 설정하고 있다. 물어보는 질문은 기말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순장부금액을 물어봤어요. 예, 설정할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매출채권의 순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해당되는 매출채권 잔액에서 그 매출채권에 받을 수 없는 대손충당금을 빼는 거죠. 대손충당금을 빼면 그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장부금액, 순장부금액, 순액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표시될 때 매출채권 이름 나오고 예상매출금 받으러 나오고 그 잔액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그 밑에다 쓰고 받을 수 없는 돈. 그래서 그 빼가지고 이걸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문제에서 빨리 푸는 방법은 잔액을 먼저 알아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회사가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 몇 프로를 설정할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차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풀기 위해서 채권의 잔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 이월돼서 넘어온 거 5만원, 다시 매출한 거 50만원, 해소한 거 20. 그러면 55만원에서 20만원을 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35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그 잔액은 35만원이죠. 자, 35만원 중에 회사가 몇 프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냐면 1%. 1%니까 35만원에 1%를 하면 3,500원. 그래서 35만원에서 3,500원을 이제 빼는 거예요. 그 빼면 얘가 이 해당되는 채권의 장부금액입니다. 3,500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봤으니까. 그러면 346,500원이 됩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얼마를 추가로 설정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다면 이 충당금 계정을 봐야 됩니다. 즉 2월에서 넘어온 거 10,000원, 대손으로 8,000원 썼음. 그럼 2,000원 남아있는 거잖아요. 2,000원 남아있는 건데 3,500원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로 설정할 금액을 말하면 1,500원 이렇게 되겠죠. 예. 질문을 잘 보고 정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합계잔액 시산표상 ABC에 들어갈 금액의 합은? 자,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부채하고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남고,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남아요. 자, 그 다음에 잔액을 계산하려면 자산은 차변에서 대변을 빼서 하는 것이므로 A에서 24만원을 빼면 그게 잔액인데 만원 나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따라서 A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25만원이 돼요. A는 25만원. 그 다음에 B도 자산이니까 차변을 먼저 봐야 돼요. 차변에서 대변의 합계를 뺐을 때 그 잔액이 차변이 크므로 2만원 남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B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33만원이 돼야 되겠죠. 33만원. A는 25만원. 그 다음에 C는 이제 부채다 보니까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해서 부채 감소를 빼므로 C 빼기 11만원을 하면 그 잔액, 대변이 더 크면 잔액이 남는 거죠. 즉, 부채가 발생된 게 크면, 증가된 게 크면 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C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12만원이 돼야 되잖아요. 12만원에서 11만원 빼야지 만원 되니까. 세 개의 합계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25만원 더하기 33만원 더하기 12만원을 하면 토탈 70만원 나옵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자, 1번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다. 맞아요. 얻기 위한다는 건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2번 매몰원가란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이다. 맞아요. 매몰원가는 과거에 다 소비된 원가로 더 이상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번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비라고 부른다. 맞아요.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 추적이 안 되면 간접비라고 그러죠. 4번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합쳐서 가공 원가라고 한다. 이게 틀렸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하고 제조 간접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9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를 합쳐서 가공 원가라고 안 하고 직접 원가라고 그래요. 직접비는 직접 원가라고 그럽니다.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 원가라고 그럽니다.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를 합치면 직접 원가라고 함.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배부 방법이 3개가 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분법.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소 관계를 인식하지 않음, 무시하는 거고, 상호는 다 인식함. 그래서 가장 정확하죠. 근데 계산은 복잡함.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단계는 일정한 단계까지는 하는 거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은 함.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는 직접과 상호를 절충한 겁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는 것이므로 1번, 예, 맞아요. 2번, 순위가 나와야 되죠. 예. 맞고요. 예. 3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자가 용역도 고려하여,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틀려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은 200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 즉 100%라는 말입니다. 가공비는 70%. 만일 완성품 한 산량의 단위당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각각 350원,
200원이라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말에 만들다 남은 거니까 얘가요. 만들다 남은 금액 전체를 구하는 것이므로 만들다 남은 전체 금액은 기말의 제공품 환산량 그 수량에다가 곱하기 그 물건의 단위당 원가가 되겠죠. 기말에 만들다 남은 건 전체 얼마냐 그러면 그 물건의 단위당 원가에서 만들다 남은 수량을 곱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재료비하고 가공비 그랬으니까 다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예, 재료비 쪽부터 가공비까지 해보겠습니다. 재료비의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재료는 100% 투입됐다고 그랬으므로 200개 곱하기 100% 이게 환산량이고요. 가공비는 200개 곱하기 70%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수량이고요. 여기에다가 단위당 원가는 재료 만드는 데는 350원 하나당, 제품 만드는데 재료가 들어간 거는 350원 하나당, 가공비가 들어간 거는 하나당 200원 이렇게 말한 거죠. 따라서 구해보면 7만원, 28,000원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다 합산해야지 전체 총 기말 제공품의 금액이 되므로, 즉 원가가 되므로 합산하면 98,000원, 7만원 더하기 28,000원 내서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처럼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기말에 만들다 남은 그 물건의 전체 금액은 얼마냐, 전체 금액을 구하려면 기말에 만들다 남은 그 물건의 수량에다 곱하기 단위당 원가를 하는 것이므로 단위당 원가를 일단 써주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원가의 공식을 생각하시면 되죠.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예. 직접 재료비, 다시 써볼게요. 예. 이게 펜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게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 원가입니다.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직접비라고 그래요. 직접비. 이걸 직접비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비 이코르 기초원가 또는 다른 말로 기본원가 이렇게 말해요. 내용을 보면 기초원가, 직접 노무비 이렇게 나왔으므로, 직접 재료비는 없는데 기초원가는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써준 거죠. 이렇게 합산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여러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간접 노무비 여기에 속하고, 공장의 세금과 공가도 여기에 속하고, 간접비잖아요. 공장의 임차료도 속하고, 이거 일일이 다 더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계 감가상각비도 간접비니까 속하고, 전력비도 속하는 거죠. 뭐 이렇게 써줬어요.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예. 간접 노무비 써줬으니까 간접 제조 경비 이런 식으로 좀 써주지.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덧셈을 하면 되니까 150만원 더하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계산하는데 필요 없어요. 예. 20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15만원 더하기 15만원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1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22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그럼 이런 거 볼 때, 예, 불공 기억하시고요. 불공은 공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계되는 거 공제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받은 거, 업무와 관련되면 공제되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이런 거 공제되죠. 자, 그래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공제 대상이죠. 그래서 그런 거 매입 매출전표 넣잖아요. 공제되니까 카고하러 이렇게. 1번인데요. 2번에 농산물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을 매입하는 경우, 농산물 도매업자는 이 사람이 면세사업자잖아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럭을 샀을 때 부가세 주고 사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과 관련된 부가세세 공제받지 못함. 3번 거래처에 접대하니까 접대비는 공제 안 됨 그랬고요. 4번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 라고 그래서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 신고서상 일반 과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이걸 납부세액이라고 그러죠.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단 매입세액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건 공제 안 해주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빼야 돼요. 공제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납부세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매출세액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부가세를 빼내야 돼요. 공급대가에서 부가세 뺄 때 나누기 1.1 하시면 공급 가액이 나오고요. 거기에 10%가 부가세이므로 부가세는 첫 번째 매출세액 255만원 계산기 쓰세요. 예. 그 다음에 지출징빙용 현금영수증에 의한 원재료 매입. 원재료 매입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매입세액 300만원, 매입액이니까 부가세 별도니까 30만원 공개됩니다. 30. 예, 30 공개됨.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소형 화물차를 구입했죠. 화물차 공제돼요. 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면 150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거래처 선물 구입비, 이건 공제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공제받지 못함. 자,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인데요. 예.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 180. 255만원 빼기 180을 하면 75만원.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면세는 암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면세가 아닌 거니까 과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수집용 우편은 과세다 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